동명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문학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단원 2 문학 작품의 수용과 소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학습 목표부터 볼까요? 학습 목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시작! 작품을 작가, 사회 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두 번째 시작!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사회, 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이런 것들 다양한 맥락이 있대요. 그리고 이러한 작품을 공감하고 비판하고 창의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친구들과 상호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맥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라고 하면요, 이러한 맥락을요 그냥 쉽게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상황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상황.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내려와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돼요. 자, 가 친구는요, 비가 오네 라고 하면서 어떠한 소풍, 이런 걸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는 이러한 상황, 맥락. 어때요? 이 친구는 소풍을 가려고 하는데 비가 와. 굉장히 얘는 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죠. 그리고 소풍 갈라 했는데 이러면서 안타까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나 친구를 볼까요? 비가 오네 라고 하면서 우산을 팔아야 하는데 마침 비가 오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기대감이나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 두 개의 상황들이 다 어때요? 비가 오는 상황이지만 이 가와 나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르게 되는 거죠. 같은 말, 비가 오네라는 이 같은 말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나타나 있죠. 그래서 문화작품에도 똑같이 다양한 상황, 다양한 맥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작품을 감상할 때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보면요. 가하고 나는 같은 말이지만 비가 온다는 같은 말, 그렇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바로 우리가 소단원 2에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넘겨서 59쪽이죠. 59쪽. 우리는 이 소단원 2를 통해서 작품 1, 2, 3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눈물,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참새 이렇게 배워볼 건데 여기 일단 밑에를 우리가 읽어봐야겠죠? 자, 읽어볼게요. 가와 나에서는 비가 오네 라는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가는 실망감이나 안타까움이 담긴 것으로 나는 기대감이나 즐거움이 담긴 것으로 이해된다. 자, 가가 느끼는 감정과 나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죠.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이처럼 같은 말임에도 그 의미가 서로 다르게 이해되는 것은 이랬으더라. 그럼 일단 여기 몇 줄 쳐야겠다. 이유를 뒤에서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뒤에도 우리가 읽으면서 밑줄 쳐야 돼요. 그 의미가 서로 다르게 이해되는 것은 그 말이 표현된 상황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었던 같은 말임에도 서로 다르게 이해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그 말이 표현된 뭐가 달라? 이 상황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유가 됩니다. 문화작품에 담긴 의미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 마찬가지 밑줄. 문화작품도 어떤다고 얘들아? 같은 말이어도 의미가 다른 것처럼 작품 안에 담긴 의미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됨.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문화작품도 그것을 둘러싼 밑줄, 작가, 사회 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방금 밑줄 친 부분은 바로 문화작품의 다양한 맥락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문학작품은 다양한 맥락. 그럼 여기를 정리하면 방금까지 읽었던 이 문단 정리하면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는 문학작품의 의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내려와서 한편 작가는 작품을 통해 그다음 밑줄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뭘로 해? 그렇지. 언어로 형상화하여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그렇지. 문학작품의 내용에 해당되죠. 문학작품은 내용. 그래서 이 내용을 독자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뭘로 형상화해? 언어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했으니 밑에다가 우리가 써야겠네. 문학작품은 형상화 방식. 그래서 문학작품은 언어로 형상화해서 표현한다. 독자는 이렇게 표현된 밑줄 작가의 생각에 동의하며 작품을 공감적으로 수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나왔어요. 작품을 어떻게 수용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공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수용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럼 밑에다가 쓸까요? 작품 수용은 방법 첫 번째. 어떤 수용? 그렇지. 공감적 수용.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르며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생각이나 가치관 역시 독자와 다를 수 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읽은 부분 있잖아요. 여기 전체를 한번 묶어볼까요? 방금 읽은 부분 인간과부터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뭐와 뭐가 다르다 그래요? 그렇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수용이 필요하다고 이제 앞으로 말할 거야.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차라리. 따라서 문화작품을 수용할 때는 작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밑줄 가야겠다. 자신의 관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물음을 던지면서 어떻게 수용하라고요? 그렇지.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답이 나와버렸네요.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 그렇죠. 그럼 여기 묶은 거부터 정리를 해야겠다. 사람마다 뭐와 뭐가 달라? 그렇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렇지. 문화작품을 읽을 때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한 이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밑에 밑줄 그은 게 바로 작품 수용의 방법 몇 번째? 두 번째. 무슨 수용? 그렇죠. 비판적, 창의적 수용.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도 계속 밑줄 그을게요. 이러한 수용의 결과를 다른 사람과 뭐해? 그렇지. 소통할 거야. 가장 중요하죠. 내가 이렇게 수용을 했는데 나만 알고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나의 의견, 내가 이 문화작품을 보고 난 후, 읽고 난 후에 어떠한 감상을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유한다는 것은 이 문화작품의 의미를 더욱더 널리 펼쳐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정리를 하면 문학작품을 통한 상호소통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한번 묶어볼까?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만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상호소통하는 것의 장점이겠죠. 여러 가지 작품을 감상하다 보고
감상하고 그리고 뭐 공감적 수용을 하든지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수용을 하든지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를 한다면 포용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상호소통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겠죠. 정리를 해보면요. 작품은 공감적, 비판적, 그리고 하나 더, 그렇지, 창의적 수용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하는 것의 장점.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묶은 부분은 상호 소통의 장점이 되겠죠. 자, 그럼 작품 수용 방법에 대해서 총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3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어떤 수용? 그렇지. 공감적 수용. 그 작품을 통해서 내가 이 표현하는 작가의 생각에 뭐 하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거죠. 나도 그 의견에 찬성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이렇게 공감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수용? 그렇지. 비판적 수용이죠. 이 비판적 수용은 뭐겠어? 맨 처음에 있던 거죠. 내 관점과 내 가치관을 바탕으로 의문을 던지는 거. 이게 바로 비판적 수용이고, 이 의문 던진다는 게 비판적이죠. 비판적. 세 번째, 창의적 수용은 어떤 거겠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거를 펼쳐내는 걸 말하죠. 그래서 내 관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작품의 내용을 새롭게 수용하는 것을 바로 창의적 수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총 3가지를 배웠다는 거 알고 있고, 자, 그 다음 넘겨서 우리가 작품을 봐야겠네요. 작품을 한번 봐볼까요? 눈물 해가지고 김현승 작가님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상 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 화자가 이 눈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시입니다. 작가 맥락을 바탕으로 시어 눈물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보고 작품을 어떻게 수용해요? 그렇지, 공감적으로 수용해보자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공감적으로 수용한다는 건 작가의 생각에 뭐 한다고요? 그렇지, 동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작가의 생각에 내가 동의하면서 한번 수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시어 눈물, 이거 중요하죠? 이 시어 눈물, 이 눈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건지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눈물 김현승. 이 작품은요, 들어가기 전에 작가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이 시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이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돼요. 왜냐면 굉장히 시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이 크고요. 함축적인 의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우리가 아무런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눈물,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이거부터가 우리 친구들이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작품은 시인인 김현승이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먼저 죽음의 세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세계로 보낸 비극적인 상황에서 쓴 시예요. 그리고 이 김현승이라는 작가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신, 절대자,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어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원망의 대상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신이나 절대자한테 가겠죠. 혹은 기댈 곳, 의지할 곳도 당연히 신이나 절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자신이 겪은 슬픔을 기독교적 신앙으로 극복하고 승화시키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렇게 배경 지식을 우리가 좀 알고 난 후에 이 시를 접하게 되면 라고 할 순 있겠죠.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나의 그 엄청난 아픔, 고통, 이 슬픔을 종교적 믿음으로 견디면서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이걸 생각을 하면서 시를 보면은 훨씬 쉽게 들어갈 것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우리 교과서에 1년, 2년, 3년, 4년, 그리고 5년이 끝이야. 근데 이 시는요, 거의 6년이에요, 6년. 원래 여기가 끊어져요. 그리고 여기가 4년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4, 5, 6이에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5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5년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눈물, 김현승.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제목인 눈물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시 안에는요, 눈물이라고 말하는 게 딱 한 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시의 제목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이 눈물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눈물을 우리가 본문 내내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1연부터 보면요.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래요. 자, 여기서의 덜어는 부사죠, 부사. 쌤 좀 키울게요. 이 덜어는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뭐 이따금, 드물게 혹은 전체 가운데에 얼마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가운데 얼마쯤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옥토는 비옥한 땅이에요. 굉장히 기름지고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이죠. 이 땅에 떨어진대. 떨어지는 거는 하강의 이미지죠. 그래서 떨어지는 애 밑줄을 한번 그어두고 얘는 하강의 이미지라고 써둡시다. 하강의 이미지. 이러한 작은 생명이고 싶다. 이 이고 저는요, 생명이 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나타내요. 소망. 그러면 이 작은 생명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작은 생명. 이 작은 생명은요, 시 전체를 봐봐요. 그럼 어떤 거야? 딱 봐도 알겠죠. 이 작은 생명은 떨어진다 그랬어. 뭐가 떨어지겠어? 그렇지, 눈물이죠. 얘는 나의 눈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비옥한 땅에 떨어지는 나의 눈물이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비옥한 땅에 떨어집니다. 그럼 농작물이 잘 자라야 돼. 그럼 이 눈물을 다른 걸로 표현하자면 어떤 거겠어? 잘 자라려면은 뿌려야 되는 거. 어떤 거 있어요? 그렇지, 씨앗이에요, 씨앗. 그러면은 이 작은 생명부터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 작은 생명은 눈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원관념이 따로 있겠죠. 이 원관념은 바로 눈물입니다. 그럼 작은 생명은 뭐에 해당해요? 그렇지, 얘는 보조관념이죠. 그럼 일단 온관념이 눈물을 쓰고요. 이 눈물은요, 내가 비옥한 땅에 뿌려지는 씨앗이 돼서 나는 다시 태어날 거야 라는 희생을 통한 부활의 씨앗인 거예요. 내 눈물은 씨앗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나는 다시 새로 태어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눈물은 희생을 통한 부활의 씨앗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 눈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엉엉엉엉엉 이렇게 막 떨어지는 눈물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비옥한 땅에 이제 내가 뿌려질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희생을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겠다, 부활하겠다, 나는 이렇게 생명의 씨앗이야 라는 거죠. 이게 내가 그러한 씨앗이 되고 싶어 라는 것처럼 원래 눈물은 굉장히 슬프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거죠. 그래서 눈물의 일반적 의미를 넘어선 긍정적 인식, 그래서 긍정적인 뭐 태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자에게 말하는 거야. 그분이 허락하신다면 내 눈물은 이 생명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그분이라는 건 내가 믿는 신, 어떠한 절대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작품 속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되냐면 이 작은 생명을 가지고 출제가 많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실체가 있어요. 이 눈물이라는 거는. 그죠?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건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상이죠, 눈물이. 근데 이 눈물을 작은 생명이라는 추상적인 걸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이 부분이 되게 문제로 많이 나와요. 눈물을 추상적인 의미인 생명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 빨간색 써줄게. 실체가 있는, 눈에 보이는 거죠. 눈물을 생명이라는, 작은 생명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명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눈물을 작은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눈물은 구체적이라면은 이 작은 생명은 그렇지 추상적이다 라는 거, 이거 알고 가야 돼요.
문제에 철제 많이 돼요. 이 부분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작은 생명이 눈물이구나 이걸 알고 가니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1년입니다. 1년 선생님이 여기다가 쓸게요. 1년. 자, 1년은요 순결한 생명에 대한 소망, 순결한 생명에 대한 소망. 소망이 어디에 드러난다고요? 여기 뭐뭐이고저 여기 부분 그죠? 그래서 뭐뭐이고 싶다라는 소망을 나타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2연으로 가볼까요?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자, 우리는 이에다가 칠해야 돼. 자, 이 이는 어떤 걸까요? 그렇지. 뭐야? 작품의 흐름상 나의 눈물을 가리키잖아요. 이거는 눈물이에요, 눈물. 이 오직이라는 건 눈물. 심지어 근데 이 눈물은 어때 얘들아? 흠도 안 나. 그리고 티도 안 나. 금도 안 갔어. 굉장히 순결하고 온전하죠. 불순함이 절대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순결하고요. 그 다음에 온전함을 써두도록 합시다. 굉장히 순수해. 그것은 바로 내 눈물이야. 그래서 나의 전체까지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겠다. 나의 전체는 바로 어떤 거? 오직 이뿐, 오직 내 눈물뿐. 그러니까는 눈물을 되게 고결하게 표현하고 있죠. 흠도 티도 가지 않았어. 금도 안 갔어. 나의 전체는 오직 내 눈물뿐이야.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면은 이어는 순수한 존재로서의 눈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3년 바로 갈게요.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지인인 것도 오직 이것뿐. 자, 그럼 여기서의 이것도 그렇지. 우리 이제 바로 알 수 있어요. 눈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도 가장 순수하고 앞에 나온 거 뭐 있어? 더욱 뭐 했다고? 그렇지. 값졌대. 그러니까는 값진 눈물. 그러면 우리가 3년의 일행부터 봅시다.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내가 신에게 완전 값진 것을 주고 싶어. 이 신한테 내가 주고 싶은 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걸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1, 2행은요 절대자를 향한 경건한 자세. 그래서 내가 신한테 내가 더욱 값진 것으로 주고 싶은데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뭐밖에 없다고? 눈물밖에 없다고요. 이 눈물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나중 지닌 보입니까? 나중 지닌 이런 걸 뭐라 하게 얘들아? 원래는요 나중 지닌이야. 나중 지닌.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마지막까지 지니고 있는 것도 당연히 눈물이겠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 지닌 것이라고 안 하고 나중 지니 이랬어.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죠. 시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마치 파란, 노란 이런 것처럼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그렇지. 우리 친구들 아마 선생님이 그 설명하는 와중에도 시적 허용 이렇게 말했을 거야. 이렇게 시어를 길게 늘어뜨리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나중까지 지니고 있는 것도 오직 내 눈물이야. 자, 신, 하나님, 제 눈물보다 더 좋은 것을 내놓으라 하셔도요. 제게는 오직 이 눈물뿐입니다. 제가 나중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을 어떠한 값진 것은 내 눈물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면 3년 가장 값진 존재로서의 눈물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사연을 가볼까요?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듦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자, 여기까지. 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듦을 보신대요. 이 꽃은 어떤 거야? 그렇지. 한순간에 확 피었다가 금방 시들게 되죠. 일단 이 꽃을요, 선생님이 세모라고 할게요. 세모. 그리고 이 꽃이 확 시드니까 뭐가 팡팡팡팡 펴요? 그렇지. 열매가 막 맺게 되죠. 이 열매를 동그라미로 할게요.
그럼 아름다운 나무가 꽃이 시들고 열매를 맺게 한다. 이거는 자연의 섭리이죠. 근데 이렇게 만든 것도 누구라는 거야? 당신이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의 당신은 누구? 그렇지. 절대자죠. 절대자. 신이죠. 신.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이 묶어볼게. 이 묶은 걸 얘기하면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이런 것도 다 만든 게 절대자야. 그래서 절대자의 섭리를 깨닫게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연은요, 쉬워요. 절대자의 섭리. 그리고 오연 봐봐.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라는 거야. 여기서 선생님이 체크할 거는 어떤 걸 체크할 것 같아? 그렇지. 왠지 웃음과 눈물 이 두 개가 대조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표시를 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세모를 칠까 동그라미 칠까 이 부분이 궁금하죠. 보면은 나의 웃음을 만든 후에 나한테 눈물을 지어줬다는 거야. 그럼 이 눈물을 지어준다는 것은 나중에 내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웃음이 바로 세모가 되고 눈물이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꽃은 웃음과 관련이 있고 열매는 눈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라는 거는 어떠한 결실이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열매라는 이 삶의 결실로 빗대어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사오양 같은 경우에는 눈물의 궁극적 의미를 열매라는 어떠한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는 거지. 겉으로 봐 이렇게 내가 웃고 있는 이러한 웃음은 어떻게 보면 화려해. 그치만 쉽게 지고 마는 꽃의 이런 아름다움처럼 유한한 가치를 지녔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다는 거죠. 이 눈물은요, 일련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씨앗이라고 했잖아. 이 씨앗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지닌 뭐라고 빗대는 거야? 그렇지. 열매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그러한 내면의 가치를 지닌 영원한 것이라고. 신의 섭리와 같은 은총이라고 지금 이 작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어렵죠.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죠. 갑자기. 그래서 열매는 어떤 삶의 결실이면서 성숙한 이미지 그리고 영구적인 존재로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 세모와 동그라미를 한번 비교해 줄게요. 얘는 이 세모는요 삶의 기쁨이죠. 막 웃는 거잖아. 그리고 꽃이 피잖아요. 삶의 기쁨이야. 그러나 꽃이 예쁘게 확 피는 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것. 그러나 이 동그라미 열매를 맺게 해. 이거는 삶의 결실이죠. 그리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모가 가지고 있는 꽃이나 웃음은요 현상적이면서 외면적 가치를 지니죠. 그리고 이제 열매와 눈물은 궁극적이고 내면적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오연을 정리하면 절대자의 은총으로서의 눈물. 그래서 오연을 정리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은 나에게 얕은 즐거움 대신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깊은 깨달음은 이 눈물을 흘림으로써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눈물이 그 시에서 쓰이는 것처럼 하강의 이미지 뚝뚝 떨어지고 부정적으로 쓰인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는 긍정적으로 쓰였고 이 작가가 지금 아들을 잃었잖아요. 굉장히 엄청난 슬픔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눈물이 너무 많이 나.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그치만 내가 믿고 있는 이 절대적 신 앞에서는 어떤다는 거야? 이 신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인간의 영혼을 굉장히 맑게 해준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러한 눈물을 흘리게 됨으로써 진정한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슬픈데 이거를 종교적인 힘, 종교적인 믿음으로 승화시켰다라는 이야기죠. 알겠어요? 우리가 마치 죽음은 솔직히 언젠가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영원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인간의 삶의 한계이죠. 이러한 부분을 이제 이분은 종교적인 힘으로 극복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정리해 봐야겠죠? 자, 갈래는 자유시이고 서정시이고요. 성격은 종교적,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금 들어있죠. 기독교적 세계관. 그 다음 명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상징이 너무 세면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해. 안에 들어있는 이제 함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고 깊기 때문에 힘들어하죠. 자, 제재는 눈물, 그리고 아들의 죽음이 바로 제재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중요하죠. 슬픔의 종교적 승화를 통한 순결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제 비유와 대립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했고요. 절대자에게 기원하는 어조 그리고 경어체를 사용해서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이 시 선생님이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 잘 해냈습니다. 자, 61쪽 넘어가서 학습활동까지 같이 해야 우리 친구들이 안 까먹고 아, 이런 시 좀 이해가 될라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감상모기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을 감상하고 화자의 태도와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보세요. 자, 먼저 뭐가 나왔어? 이 눈물을 형상화한 표현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눈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말해보자. 자, 눈물을 형상화한 표현 뭐뭐 있는지 보자. 일단 먼저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이거 우리 바로 찾을 수가 있죠. 선생님이 다른 색으로 좀 보여줄게. 자,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여기 보이죠? 이게 바로 눈물을 형상화했죠. 그리고 그렇지, 여기 또 있죠. 여기 오직 이뿐에서 눈물이 나타냈으니까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 이게 바로 눈물 형상화했고, 그리고 그렇지, 오직 이것뿐, 이것도 눈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나중친인 것, 이것도 바로 눈물을 형상화한 표현이죠. 총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화자의 태도는 어때요? 이 눈물을 우리가 2, 3년을 생각하면 돼. 순수한 존재로서의 눈물, 가장 값진 존재로서의 눈물이었으니까 눈물을 순수하고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2번 갑시다. 이 작품에서 서로 대비되어 쓰인 시어를 찾고 각 시어의 의미를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했던 거다. 그죠? 서로 대비되어 쓰인 시어. 이것 좀 별표 한번 쳐볼까? 자, 꽃. 뭐랑? 그렇지. 웃음. 그리고 열매는? 그렇지. 눈물. 선생님이랑 이거 했죠. 어디서? 사연이랑 오연에서 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정리한 거 그대로 쓰면 돼. 꽃이랑 웃음은 선생님이 세모를 표현하면서 뭐라 그랬어? 삶의 기쁨이면서 잠깐 동안 보여지는 일시적인 것이라 그랬어. 일시적인 것. 그리고 현상적이고 외면적 가치를 지니고 있죠. 그러나 열매나 눈물은요, 삶의 결실을 나타내요.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이고 내면적 가치를 지니게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3번 가볼까요? 작품 감상의 맥락을 선생님이 상황이랑 같다 그랬어. 근데 그러한 상황 중에서 어떤 거? 그렇지, 작가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시를 쓰게 됐는지, 아니면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어떠한지 작가의 상황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자, 다음은 작가가 이 작품에 뭐를 밝혀? 창작 배경을 밝혔대.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말해보자 되어 있어요. 자, 이 시는 내가 그렇게도 아끼던 나의 아들을 잃고 나서 애통하던 중 어느 날 문득 얻어진 시다. 아들을 잃고 나서 굉장히 슬퍼하던 중에 쓰여진 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작가의 맥락이죠. 선생님, 맥락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 상황. 자,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그러한 심정으로 썼습니다. 여기 밑줄 해야겠죠. 나는 이러한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고자 했어. 그래서 작가가 이 시를 쓴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여기서 웃음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변하기 쉬운 건 어떤 거라고? 웃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가 이 시를 쓰면서 웃음을 긍정적으로 쓰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오직 이 세상에서 썩지 않은 게 있어. 썩지 않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것은 신 앞에서 흘리는 뭐라고요? 그렇지, 눈물뿐일 것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되려고 하죠. 이 작가가 왜 눈물을 긍정적으로 썼는지, 이 작가의 배경, 상황, 맥락을 아니까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야. 오직 썩지 않는 것은 바로 눈물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는 눈물을 좋아하는 나의 타고난 기질에도 잘 맞는다. 그러니까 작가 자체가 눈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에서의 눈물 또한 바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제시된 글을 통해서 이러한 작가 맥락을 고려해서 작품을 해석을 하면 이 시가 더 잘 보인다는 거죠. 선생님이 처음 시 시작할 때 작품 배경 먼저 말해줬잖아요. 작가가 아들을 잃고 나서 쓴 시라고. 근데 내가 이것조차 너희들한테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친구들 이 시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야. 절대자가 뭐고 신이라는 게 뭐고 되게 어렵게 받아들였을 거야. 근데 이 작품을 이제 우리가 한번 후 훑고 이 작가의 배경, 창작 동기까지 알았잖아요. 이런 거죠. 아들을 잃었어.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애통하고 너무 비참해. 내가 믿고 있는 건 내 신, 하나님뿐이야.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내 아들을 데려가신 겁니까? 내 아들 아직 어리고 너무 고귀한 생명입니다. 왜 데리고 가셨습니까? 당신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고귀한 눈물뿐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지. 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알고 봤더니 당신은 나에게 눈물을 주는 이유도 있다는 거야. 깊은 깨달음을 주신 거라는 거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영원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의 삶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이 한계에 부딪혔죠. 지금 아들이 잃고 난 그 애통하고 비통한 슬픔, 그러면서 이 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이 눈물은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이 아름다움을 깨닫게 한다고 시인이 말하고 싶은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눈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부정적인 게 아니죠.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웃음이 여기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죠. 일시적이고 변하기 쉬워. 그치만 이제 눈물이라는 거는 오직 썩지 않고 눈물을 좋아하는 것도 이 작가가 타고난 기질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눈물은 열매를 맺게 하는 어떠한 삶의 결실을 가지고 오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주제, 슬픔의 종교적 승화를 통해서 순결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종교를 슬픔으로 승화시키는 작품이 꽤 있어요. 뭐 제망매가라든지 뭐 님의 침묵은 이제 한용운 스님이죠. 불교적인 이러한 종교적인 마음으로 이제 님의 기다림 이런 것들을 승화시킨 거고, 뭐 승무도 그렇죠. 그래서 이 김현승의 눈물도 이제 종교적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서 이 슬픔을 승화시켰다라는 작품으로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 61쪽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면요, 얘들아, 62쪽에 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어떤 시예요?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이죠, 유리창. 이거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정지용 시인도 오늘 우리가 배운 김현승 시인이랑 이제 상황이 비슷하죠. 맥락적인 부분이. 그래서 이 유리창 일 동안 화자가 자식을 잃었죠. 그러니까 정지용이 딸을 잃은 거예요. 딸을 잃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 딸을 잃은 슬픔과 굉장히 그리워해요. 그래서 간절한 그리움이 잘 보이는 작품으로 손꼽을 수 있겠죠. 선생님이 그래서 이 작품까지 할 건데, 이 작품을 하는 이유는 이 소단원의 학습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운 눈물 그리고 유리창, 이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이 자식을 잃은 상황이 똑같죠. 그치만 자식을 잃은 같은 상황인데 이 슬픔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다릅니다.
그죠. 당연히 이 정지용의 시에서도 눈물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각자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어떻게 슬픔에 대처하느냐, 이 눈물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걸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시도 준비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요, 이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참 재밌죠, 우리 친구들? 재미없나요? 선생님 문학 좋아하는데 선생님 문학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도 문학에 흥미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또 들었겠죠, 우리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정지용 시인 작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안녕.